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막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막대한다는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질투나 단순한 심술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대함을 받아봤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은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 참지 않고 바로 행동을 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무척이나 속이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살고 있고요. 저희 오빠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쁜 조카들도 낳고 예쁜 새언니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말입니다. 사실 저는 비혼주의자에 가까웠는데 오빠네 부부가 행복하게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원래 주변에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따라하고 싶고 그런 게 결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은 좋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빠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남편이 저를 무척이나 많이 좋아했거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저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해주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청혼했을 때 그러자고 바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저에게 좋은 것들만 있는 걸로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만큼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원래 여자는 자기를 더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는 거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 너무 다 배려해주고 잘해주니까 행복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미루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인사 가자는 말은 왜 안 해? 바로 저를 자기 집에 인사를 시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결혼도 본인이 하자고 했고 누가 봐도 남편이 저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를 자기 집에 소개하는 것만큼은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한 건 본인이면서 저를 자신의 집에 소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으니까요. 저로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가 아직 어머니한테 자기 이야기라 안 해서 그래. 왜? 그게... 남편은 제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엄마가 조금, 아니, 많이 유난이시거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기는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많이 유난이라 이것저것 따지시는 것도 많아서 저에게 소개해주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입니다. 뭐, 남편의 그런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만나는 내내 자신이 저를 더 좋아한다고 제가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자신은 어떻게 사냐고 늘 불안해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몇 번이나 정말 괜찮지 하는 확답을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몇 번이나 저를 다독거리고 살폈던 이유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결혼이 별로 달갑지만은 않다. 어머니,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하는 건 한 가지 이유.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죽겠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고마운 줄 알고 앞으로 잘하도록 해라. 알겠니? 사실 성격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제 눈치만 보는 남편을 보고 꾹 참았습니다. 너는 중간에서 왜 그렇게 눈치를 보니? 무슨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만하세요.
아이고,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 그렇게 귀하게 키웠으니. 시어머니의 심정도 아예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2명이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귀하게 자랐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잘해서 회사도 좋은 곳을 다니니 온 집안의 자랑거리이자 예쁜 아들내미였겠죠. 그런 귀한 아들이 여자가 좋다고 병이 났다가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저는 남편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빈정이 상했을 겁니다. 저도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도 처음 보는 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군 건 이해해줄 생각이 없지만 말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긴 하셨지만 그게 막 잘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돈 걱정 없이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죠. 저도 엄청나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서 제 밥벌이는 하고 있었고 말이죠. 남편의 집이 저희 집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대단히 잘 산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애지중지 키운 우리 아들이 자기보다 딱히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 저런 여자에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것 말입니다. 당연히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삐그덕거렸어요. 이미 예정된 삐그덕거림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예쁘게 보아줄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 눈에 제가 뭐가 좋아 보였겠어요.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너는 대체 뭘 해오겠다는 거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요. 이게 뭐가 과해? 우리 아들 데려가면서 이 정도도 안 해오려고 했니? 이 돈으로 집을 사는데 보태는 게 더 이로울 것 같다고 오빠도 동의했어요. 뭐? 하여간 그놈은 혼수나 예단을 준비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장을 이렇게 작은 곳을 잡으면 어떻게 해? 다른 식장들은 예약이 꽉 차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 같니? 우리 집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근데요, 어머님. 이 식장 오빠가 잡은 건데요. 하여간 이 자식이. 결혼식장까지 하나 트집을 잡지 않고 넘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말 그대로 트집이었어요. 충분히 많이 했고 충분히 컸거든요. 나중에 식을 올릴 때 보니까 남편의 하객은 저희 쪽 하객보다 적었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억지를 부린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억지 말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오빠가 하자고 했다고 해. 알겠지? 혼자 절대 삭히지 말고. 내가 혼자 삭히는 성격은 아니잖아. 알겠어. 그래, 꼭 그렇게 말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꼭 전화했고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다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찌저찌 결혼 준비를 마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2번은 못할 것 같네요. 준비를 거의 다 마치고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날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사실 지금이야 오빠가 네 편이라고 하는데 결국 남편은 남의 편인 거거든. 나중에는 결국 자기 가족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 할 텐데. 너네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수록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해. 결혼 앞둔 애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도 나는 정말 모르겠어.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할 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기는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아예 염려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남편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뭐든 영원한 건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생각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일을 계속할 거고 아이를 바로 가질 생각도 아니었고요. 지금은 남편과 제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것도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것도 다 인생의 경험이라 생각하니 그때가 딱히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날 걸 생각하면서 뭐든 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물론 시어머니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었지만요. 신혼여행을 뭔 유럽으로 가니? 편한 휴양지로 가지. 저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너는 네 남편은 생각 안 하니? 네? 가만 보면 다 네 뜻대로야. 네가 하고 싶고 네가 하자는 대로 우리 애는 따라가기만 하잖니? 나는 그게 꼴 보기가 싫은 거다. 모르겠어?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하더군요. 오빠는 어디든 괜찮으니 저보고 결정하라고 해서요. 결혼이야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저희 둘이 합의된 거면 그게 다 아닌가요? 신혼여행지까지 간섭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저희 두 사람이 진심으로 잘 살기를 바라시면 이제라도 저희의 생각이나 뜻을 조금 믿고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저희가 무슨 엇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이제는 한 가족이 되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분한 듯 입을 꽉 깨물었지만 꾹 삼키더군요. 그때는 그게 제 말을 그대로 어느 정도나 알아듣고서는 그렇게 참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죠. 그 이후로 제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시어머니는 별다른 간섭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참 순진하게도 이제는 변하셨고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겠지. 내가 말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제가 신혼여행을 하고 온 다음 날이었어요. 원래 보통 신행을 다녀온 날은 바로 친정을 가잖아요. 저는 어디를 먼저 가든 아무 상관이 없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런 거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러자 하고 친정을 먼저 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하루를 자고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우리 혼인신고 미리 했다고 말씀드렸거든? 왜? 그냥 엄마한테 우리는 이제 부부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남편이 무슨 의도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는지는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했어요. 일부러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만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 게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비밀번호를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벨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 시어머니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비밀번호 알면서 벨은 왜 누르니? 그래도 너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네가 언제부터 예의 차렸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한 뒤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뭔가 굉장히 기분 나빠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벨을 누른 게 그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다른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남편과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오늘 온다는 거 몰랐어? 남편도 그 이상함을 느꼈던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질문이 나왔냐면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보통 신혼여행을 하고 온 아들과 며느리가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하면 하다못해 다과상이라도 봐두는 게 보통이기는 하잖아요.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말입니다. 게다가 전날 저희 친정에서는 정말 으리으리한 밥상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질문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힐끔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쁜 것들이라고 내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해? 그 말투와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아, 시어머니가 지금 화가 난 대상은 다름 아닌 남편과 저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나셨어요? 그럼 나지 안 나겠니? 왜요? 남편이 정말로 모르겠다는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로 모르겠긴 했거든요. 그런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말씀을 해주셔야. 최대한 접고 숙이며 이야기한 거였어요. 사실 그렇게 뜬금없이 화를 내는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나고 싫긴 했거든요. 신혼여행을 막 다녀왔는데 그런 걸 보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 정말로 몰라서 묻는 거니? 네.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어요. 정말 순식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대응을 할 새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잠깐 상황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만큼 상상도 못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니까 말이죠. 먼저 소리를 지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너는 닥치지 못해? 나 건들지 마라. 가만 안 있는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네가 미워 죽겠어 하는 감정이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그렇게 눈으로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건가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뺨을 맞을 만큼의 잘못을 저는 저지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맞은 게 억울할 수밖에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이년 뻔뻔한 것 좀 봐라. 뭐? 몰라? 네 잘못이 뭔지 몰라? 네, 정말 모르겠어서 그래요.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면 제일 먼저 시댁에 와서 잘 다녀왔다고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지 친정부터 쏠란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의 뺨을 때렸을 거라고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나니 정말 이제 기가 막히더군요. 어떻게 그런 이유로 저렇게 화를 내고 있지 하는 것도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말이죠.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먼저 가자고 했어요. 원래 신혼여행 다녀오면 친정부터 먼저 가는 거잖아. 너는 닥치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얘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너는 시댁에 먼저 왔어야지. 왜요? 대든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왜 시댁을 먼저 와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시댁에 뭔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먼저 오라고 저희에게 딱히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래야 하는 거냐고요. 왜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너를 좋게 보고 있지 않은데 당연히 시댁에 더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시댁 식구를 먼저 챙기고 뭐든 시댁이 먼저여야지.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모르니?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내가 어쩌자고 이런 애를 허락을 한 건지 그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들어 누웠어야 하는 건데 하여간 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런 걸 며느리라고. 마음이 약하다라. 누가 들으면 깔깔 웃으며 넘어가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와중에 웃음이 나올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뭐가 아닌 것 같은 건지 제가 질문 대신 빤히 바라봤습니다. 제 그런 시선을 느끼고는 더더욱 화가 난 것 같았고요. 아니, 약이 오른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랑은 도저히 한 가족으로 못 지낼 것 같으니까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하자. 알겠니? 당장 이혼해.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너도 어머니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첫인사를 드리는 날 이혼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상황이 마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할 말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그 행태를 보는 내내 제가 한 생각이었거든요. 아, 저 사람이랑은 한 가족으로 절대 지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럴게요. 라고 말이죠.
남편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마저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니, 본인이 방금 이혼하라고 한 건데 말입니다. 아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그렇게 바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싶어요. 뭐라고? 이혼하겠다고요? 아니, 이혼할 것도 없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아니, 뭘 안 해?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해? 그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와 남편이 이혼하기를 바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제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겠죠. 개가 세 보이는 며느리를 초장에 잡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서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건데 저는 아닌 사람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었어도 거기서 제가 한 말이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한 가족으로는 절대 살 수 없었어요. 했다고 하지 않았니? 저도 조금 전에 들은 건데 오빠가 어머니한테 저희 두 사람이 이제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쯤 하러 가려고 했는데 미리 안 하길 너무 잘했다 싶네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속이 훤히 보이는 말에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던 것 같습니다. 식을 올린 지 열흘도 안 됐고 동네방네 그렇게 소문을 다 내놓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퍽이나 욕을 안 하겠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못 살겠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여자가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면 그 뒤가 더 힘들어지는 거 모르니? 그것도 무슨 상관이에요.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다야 낫죠.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 아니세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딱 다물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웃기기는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남편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나는 정말 오빠랑 잘 지내고 싶었어. 우리 오빠 부부처럼 예쁘게 잘 살고 싶었다고. 정연아, 그런데 오빠 어머니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나 말고 더 착하고 참한 여자 만나서 살아.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말하고서는 짐을 들고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어이가 없다는 듯 거리는 시어머니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엄청나게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와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에게는 그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저희 엄마는 대충 알고 있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유난일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말을 전에도 하기는 했었으니까요. 그래,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너무 부담 갖지 말거라.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괜찮다. 저는 그때 또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뒀구나 하는 것과 이런 부모님을 두는 것도 정말이지 엄청난 복이라고 말이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남편이 많이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시어머니는 절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그런 마음고생을 할 테고 말이죠. 물론 한 번에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하겠다고. 솔직히 남편이 거기서 뭘 더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으니 그런 다짐들도 다 소용이 없는 다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몇 번을 찾아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제 포기를 한 줄 알았습니다. 신혼집이고 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의 큰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시누이가 말이죠.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다 정리하자고 만나자고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왔니? 그 자리에서 큰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나오셨더군요.
저는 그냥 꾸벅하고 목례를 한 뒤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저런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셨고 말이죠. 그만하고 이제 들어와라. 네? 신혼집이다 뭐다 정리하기 위해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하고 들어오라뇨? 너무 뜻밖의 말을 들어서 제가 놀라 되물었어요. 그리고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량을 베푼 듯 너를 너그럽게 봐준다. 뭐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정말 웃음이 나올 뻔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잡는 게다. 나도 그날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라. 집으로 들어가라뇨? 저는 저희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있는데요. 저의 그 대답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확 구겨졌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는 게냐? 어? 이혼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래도 식을 올린 거면 사실혼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도 서류상으로 정리할 건 없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파혼하고 각자 정리할 거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소송이라도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런 제 말에 순간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제가 끝날 거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은 언제나 여자가 약자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있다가 자신이 손을 내밀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들어와 살 걸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그러는 것도 아니야. 동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손을 먼저 내밀다뇨? 저는 지금 사과 한마디도 안 들었는데요. 사과? 저 그날 엄청나게 세게 뺨을 맞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뺨을 맞아본 게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저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랑은 한 가족으로 못 살아요. 어떻게 평생을 얼굴을 보고 살아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러지. 제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거기서 그렇게 맞고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네 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저도 하는 일이 있고 어디 가면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요? 저의 그 이어지는 말에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들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고 네가 잘못한 건데 우리가 용서해준다 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제가 뭐가 모자라서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느냐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미 다 아시고 그냥 갈라서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살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사돈댁에서 정말로 그냥 이대로 찢어지라고 했다고? 네. 딸내미가 그런 대접받고 사는 건 본인도 절대 못 보시겠다고요.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당시에 매일 술만 마시고 회사를 안 가고 그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와 큰시누이가 저를 달래러 온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짝 숙이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이 이러저러하니 네가 가서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눠봐달라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저에게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심보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절대 다시는 그 집안과 연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이 조용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조용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미친 양반이? 왜? 무슨 일인데? 너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그 전 며느리가 이상한 애였다고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뭐 그래서 내가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구나.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는 했어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술에 찌들어 산다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빨리 완전하게 연을 끊고 싶다는 마음이 더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신혼집이나 이런 건 언제 정리하겠다든. 연락 안 오면 내가 조만간 연락해 볼게. 그렇게 연락해야 하느냐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도 제일 교류가 없었고 또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분이라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올케,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으로 조금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민호한테 일이 생겨서 그런데 일단 빨리 좀 와줘, 응?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하고서는 바로 시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엄마가 말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시댁은 가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아이고, 알겠다고. 내가 당장 네 마누라 데리고 오마, 응? 진정 좀 해. 진짜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남편은 술에 취해서 울며 소리를 지르고 넘어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애가 타는 얼굴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바라보고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가 도착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민호야, 네 마누라 왔다. 왔어. 남편이 그제야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기는 했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오기는 했지만 그 각오 이상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저 없으면 죽을 거라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걸 확인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몰골은 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여보, 정연아,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자기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약속 어겼어. 미안해.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꼴보기 싫은 것과는 논외로 남편이 안 된 건 안 된 거였어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어머니 잘못이지 본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잠은 좀 잤어? 눈이 왜 이래? 아니, 한숨도 못 잤어. 그러면 들어가서 좀 자. 안 돼. 너 갈 거잖아. 안 자. 못 자. 이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자. 나 화내기 전에. 남편은 제 그 한마디에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지 말라는 말을 100번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순순히 한 번에 제 말을 듣는 남편의 모습을 시누이들은 어딘가 어이없는 얼굴로,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보다가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손목을 큰 시누이가 덥석 잡았습니다. 올케, 잠시만 가지 말고 우리랑 이야기 좀 하고 가, 응? 그래, 일단 앉아, 응? 뭐 마실 거라도 내다 줄까? 그 전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어딘가 기가 잔뜩 죽은 얼굴이었고 말이죠. 저를 향해 나를 세우던 그 태도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굉장히 잘못한 게 맞기는 하지만 저 고집스럽고 막대먹은 양반을 그렇게 만든 남편을 보며 참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늦어서 일단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다들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몰랐고 저도 방금 전까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약해져 있기도 했고요. 다음 날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일단 오늘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가, 응?
그래, 옳게 우리가 오래 안 잡을게. 두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그렇게 설득해대는 통에 그냥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거절을 더하기도 뭐했고 말이죠. 저에게 음료수를 건네주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저에게 건네야 하는 말을 고민하고 고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혹시나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할까봐 안달이 난 큰 시누이가 자신의 엄마인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다름 아닌 이것이었어요. 미안하다. 사과를 할 걸로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정과 그런 말투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처참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뭔가 더 날카로운 말을 보탤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아셨어요? 와 같은 말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너에게 너무했다 싶기는 하구나. 사실은 나는 내 아들이 너무 아까웠어. 그런데 내 아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니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워했다는 것쯤은 말이죠. 사람이 밉다 하면 더 미워 보이지 않니? 그래도 한 가족으로 살기로 했으면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품을 생각부터 했었어야 하고 그게 어른인 게 맞는데 나는 너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흠이라도 하나 잡아내서 한 소리라도 더 할지부터 생각했던 것 같구나. 그래서 그날도 이성을 잃고 그렇게 행동한 거고 말이다. 제 뺨을 때린 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나서 아차 싶기는 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절대로 너한테 먼저 사과하고 싶지가 않더구나. 그러면 꼭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다. 그것도 충분히 예상한 생각이긴 했어요. 다만 그렇게 다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삐딱하게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내 자식이 귀하면 그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건데 네가 나한테 맞았다는 소식이 너희 부모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니. 그 두 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만나 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구나. 약간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좋아하기는 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남편을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랬으니 남편과 결혼한다고 한 거겠죠. 아무리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자가 애정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려 하겠어요. 저도 당연히 남편을 좋아했고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방금 민호 봤으면 알겠지만 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어하고 너를 많이 좋아한다. 어? 아마 시어머니도 놀라긴 했을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몰랐을 거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할지도 몰랐을 테니 말이죠. 그랬으니 그런 일도 저질렀던 거였을 테고요. 저한테도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오시는데 거기다 대고 바로 생각도 하지 않고서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진심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았고 말이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런 저를 잡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일어나면 생각해보겠다 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러라고 대답한 뒤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집에 다시 네 발로 들어가? 안 돼. 그래도 우리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하니 한 번쯤은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당신 또 마음 약한 소리 한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뀐다니까요. 아빠는 내심 남편을 조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아빠는 남편을 좋아했거든요.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 이유기는 했지만 남편과 아빠는 참 죽이 잘 맞는다고 해야 하나?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걸 참 즐거워하셨고요. 부모님의 생각은 갈렸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의 의견이 제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긴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생각대로 하는 편이기도 했고 제가 내린 결정을 언제나 믿는 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고 말이죠. 그 다음날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와 있더군요. 엄마랑 누나들한테 이야기 들었어. 어제는 내가 술에 취해서 당신한테 못 보여줄 꼴을 너무 많이 보였네. 당신한테 그런 꼴 안 보여주려고 여태 연락도 안 하고 꾹 참은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다 참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로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않으면서 끝까지 괜찮은 척하는 남편에게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 말이죠. 네 남편이 정말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하다. 그 마음 몇 년이나 갈 것 같냐고. 그거야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계속 정연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나는 저 정도인 줄은 몰랐지. 그래도 난 반대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너희 시어머니 절대 안 바뀌어. 친구들도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다들 다른 말들을 하더군요. 사실 그쯤 되니까 저도 헷갈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서로들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의견을 들으니 머리가 아파져 와서 말이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엊그제 큰 시누이가 찾아왔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음이 조금 그랬던 건 있었어. 우리 동생만 좋다고 하는 거 아닌가. 옳게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 동생이 매달려서 결혼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어제 동서 눈을 보니까 동서도 진심으로 민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랄까 조금 안심했어. 애초에 왜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남편이 저보다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격이 무슨 물러터진 것도 아닌데 어머니께 그런 말을 다 들어가면서도 결혼까지 간 건 저도 민호 씨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라고 왜 생각을 못 하셨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 그 말에 큰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정말로 짧았어. 그래서 정말 미안해. 민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엄마가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면 우리도 나서서 옳게 편이 되어줄 테니까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봐. 민호 그 자식 옳게가 생각해본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요 며칠 술도 안 마시고 밥도 제대로 먹어. 나도 내 동생이 그런 애인 줄 몰랐어.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각서라도 쓰라고 하면 쓸게. 옳게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더 참아줘. 응? 이러고 이런 일 한 번만 더 있으면 그때는 내가 나서서 옳게 이혼하라고 할게. 한 번만 제발. 정말 자신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무뚝뚝하고 뒤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과 행동을 가만히 동조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큰 시누이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네요. 저는 아직도 완전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지 않은 것만 봐도 말이죠. 남편에게는 매일매일 문자가 오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고는 했지만 본인을 선택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그날도 충분히 느끼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말이죠. 자식이 커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면 부모는 어느 정도 자식을 놓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부모가 자식 일에 과하게 간섭하고 뭔가 마음에 든다 아니다를 과격하게 표현하는 순간 다 사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위로 딸을 둘 낳고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본인도 본인의 시어머니에게서 엄청난 많은 구박을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설사 그게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장성에서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믿고 맡기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아주 짧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 아닌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그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부모님을 둔 건 정말로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님이신가요? 혹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식인가요? 혹시 선을 넘거나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이야기들이 가족들마다 다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도 하고 말이죠. 다시 합친다고 해도 아마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이를 갖는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뒷상황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게 무척이나 슬픈 일 같기는 한데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기가 참 힘들거든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마음이 기운 것도 같기도 해요. 남편과 다시 합치는 쪽으로 말입니다.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이 크기도 하고 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일단은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 말이죠. 엄마나 주변 친구들의 잔소리가 조금 걱정되기는 하네요.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으셨다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 사연이 자신이나 주변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다면 그건 더없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연을 처음 쓸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쯤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까지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셔서도 감사하고요. 아마 많이들 공감해 주시면서 제 편이 되어 주셨을 걸로 생각해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 또한 제 선택이니 제가 한번 잘 책임지고 살아내 보겠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늘 건강하세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나 아이들이나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온전히 애만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너 힘들까봐 걱정돼 라며 주기적으로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불러줬습니다. 정말 친구들 만나서 저 사는 이야기만 하면 어머 기집애 진짜 부럽다 라며 결혼 잘했다고 온갖 부러움 섞인 말을 듣는 통에 늘 제 어깨는 으쓱거렸죠. 남편은 여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고 돈을 끌어와서 빚을 진 상황이었는데 투자는 투자대로 망하고 빚은 빚대로 생겨서 저희는 70몇 평의 큰 아파트에서 간신히 아주 작고 허름한 빌라로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빚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한동안 먹고 입는 것도 다 아껴야 했어요. 낭비벽이 조금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척 여유 있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 쓰고 싶은 데다 쓰고 다녔던 제가 휴지 한 칸, 종이 한 장을 아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니 너무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꼭 다시 예전처럼 살게 해줄게. 응, 알겠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당신 믿어. 그래도 남편이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고 저희에게는 두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철없이 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라도 일을 해보려고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또 들어가 보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알아봤어요. 괜찮게 돈을 주는 일자리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남편 역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살던 곳에서 단기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했지만 저랑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부쩍 진지한 얼굴로 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건데 지방에 노가다 일이 있다네. 2달 정도만 다녀오면 그래도 당장 우리 먹고 살 돈은 생길 것 같아. 2달이나? 여보, 지금 알잖아, 우리 형편.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그때까지 애들 잘 부탁해, 여보. 남편이 2달간 집에 없다 생각하자 걱정도 됐고 몸은 상하지 않을지 신경도 쓰였지만 남편 말대로 방도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요. 결국 남편은 떠났고 전 그런 남편을 배웅하며 쓸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허나 남편을 그리워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빚쟁이가 계속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집에 없다고 돈 벌러 떠나서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마누라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 라면서 옆집까지 다 들리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통에 아주 눈치가 보여서 동네 한번 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낮밤을 안 가리고 찾아오는데 간신히 애들을 재워놓으면 문을 두드려서 기껏 자고 있던 애들이 깨가지고 울고 저도 피곤해서 눈을 좀 붙이려면 또 문을 두드리는 통에 강제로 일어나야 하고 정말 빚쟁이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우야, 그냥 눈 감고 있어. 특히 아이들이 무섭다며 저에게 안길 때면 제가 정말 애들에게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 먹고 나가 대화도 시도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자빠져 있네. 야, 너 내가 애들 학교 찾아가? 어? 그래서 개망신을 좋아 정신을 차리겠어? 빚쟁이들도 참 고약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 받아내겠다고 정말 마른 오징어 물기 짜듯 저를 물어뜯는데 정말 이러다 죽겠더라고요. 차라리 제 수중에 돈이 있었다면은 얼마라도 쥐어주고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돈은커녕 당장 저희 먹어야 할 쌀도 없던 형편이었죠. 쌀이 떨어졌네. 어떡하지? 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쌀이 떨어졌는데 그 쌀쌀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할 위기에 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2021년인데 말이죠. 그동안 너무 여유 있게 살아와서 그런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치욕스럽고 슬프더라고요. 게다가 저야 한두 끼 굶는다고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맛있는 밥에 반찬 차려가지고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1,000원짜리 몇 장에 동전 몇 개. 그렇다고 구걸을 할 수도 없는지라 여기서 더 나올 돈도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 안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지방에 간 뒤에 가끔 전화할 때마다 잔뜩 녹초가 된 목소리를 떠올리면 그 쌀값조차 달라고 하기가 너무 신경 쓰이고 미안하더라고요. 당신 왜 전화했어? 그게 당신 잘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나는 괜찮아. 애들은 잘 지내지? 잘 지내. 알겠어. 그럼 몸 조심하고. 나 피곤해서 먼저 끊어. 더군다나 말할 수 없었던 건 남편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 돈을 받기로 계약되어 있어서 돈을 구걸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돈을 긁어 모아 아이들에게 빵을 사줬고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배불러. 정말? 엄마 먹는 거 못 봤는데? 지우 없을 때 먹어서 못 봤나 보다. 지우, 우유랑 같이 먹어. 얼른. 아이들은 그 와중에 제가 안 먹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애들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여 그날 참 줄임배를 부여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연락을 이어가고 있던 지인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받아가지고 짧게 일주일이나마 일했어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다 보면 온몸이 피곤하고 다리가 터질 듯 아파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내 일주일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받은 돈을 본 순간 너무 기뻐서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식사 정도는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자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간 일한 곳의 책임자까지 찾아가 조심스레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처음에 친정에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친정에 기댈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한창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겼을 때 친정 돈을 끌어다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사실상 친정이랑은 거의 연이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과 친정 쪽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마는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첫인상부터 좋아하지 않으셨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안부 전화를 안 해온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자존심 세지, 고집 세지. 넌 어떻게 도대체 장서방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있는 게냐? 난 살라 해도 못 살겠다. 그리고 어쩜 장모한테 인사성이 그리 없는지 용돈 한 번 안 주는 걸 보면 장서방도 대단스럽다 아주. 엄마, 그만해요. 애들 있는 앞에서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려도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만 1시간을 남짓하게 늘여놓으신 분이셨어요. 엄마 말에 세뇌당해 아빠까지 남편을 싫어하게 되었고요. 그러니 제가 친정에 돈을 끌어다 쓸 땐 오죽했겠어요. 너, 내가 장서방 돈 해주려고 열심히 돈 모아놓은 줄 아냐? 내가 뭐 이쁘다고 그깟 놈 돈을 해줘. 아, 못 해준다 난. 엄마, 그럼 우리 이대로 망하게 두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시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엄마와의 말다툼이 심해져 버렸고 아빠가 다행히 돈을 해주긴 했지만 엄마는 그놈과 이혼하기 전엔 친정에 연락하지 말라 며 연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엄마에게 연락해 도저히 쌀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들려올 비난과 힐난도 듣기 싫었고요. 왜 이럴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친구마저 없는 건지 제 인생에서 가장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괜찮니? 언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어때? 아, 아니다. 언니, 뭔데요? 말해봐요. 저 지금 무슨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말이야. 내 아는 친구의 동생이 노래방 같은 곳에서 일을 하나 봐. 근데 그게 돈이 꽤 된대. 앉아만 있어도 쑥쑥 벌리고. 걔도 한때 무지 힘들었다는데 그걸로 빚을 갚았다나? 그렇다던데? 너무 힘들면 그런 거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 아, 노래방이요? 아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니? 애엄마 두고. 아니야. 내 말 다 잊어. 미안해. 애엄마 두고. 아니야. 내 말 다 잊어. 미안해. 지인은 제게 그렇게 말하면 전화를 끊었어요. 왜 그리 혹하던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밤새도록 언니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자꾸 유흥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아르바이트 찾아보신 분들이면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시급 2만 원, 3만 원짜리 노래방.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쪽에는 눈도 돌려본 적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그런 유흥 아르바이트 자체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애들이 굶고 있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뭐라도 해서 아이를 굶기지 않기로. 남편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2달 정도만 눈물을 머금고 노래방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일해야 되는 거 최대한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근데 딱 한 곳이 돈을 많이 주면서 아무런 터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접촉 하나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그렇게 써놓은 이상 뭔가 있겠지 싶어 일단 면접 아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노래방은 무척 어두컴컴하면서도 이상한 불구스름한 조명이 가득했는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쭈뼛거리자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일 해본 적 있냐, 몇 살이냐 묻더니 별다른 말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출근하란 말이 떨어졌다는 것에 작은 안도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노래방 일이 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애들을 재워놓고서 밤에 나가면 된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여기 앉아봐. 앉아봐. 노래 한 곡 뽑아봐. 노래요? 그래, 아가씨 부르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아이, 뭘 쑥스러워하고 그래. 이런 데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먹고 한 짓이었지만 솔직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터치가 없다고 쓰여있던 것에 비해 손님들은 은근슬쩍 어디라도 손을 대려고 난리였죠. 최대한 웃으면서 떨어지고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그런 저에게 오히려 너무 튕기는 거 아니야? 라며 힐난 아닌 힐난을 하는 손님들이 잔뜩이었습니다. 아가씨, 노래 좀 더 예쁘게 못해? 아니, 춤도 추고 하면서 해야지. 에이, 술맛 떨어지게 말이야. 네,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얼른 다시 해봐. 방 하나 들어갈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짜증이 나서 울컥 눈물이 치솟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노래방을 다니면서도 혹시나 괜찮은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봤지만 그나마 들어갈 법한 곳은 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에 고졸에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이력서 한번 넣기도 참 염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곳들만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진산 손님이 더 늘어나는지, 그나마 며칠은 초보이기에 조금 봐주면서 했던 건지 언제부턴가는 방에 들어가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진산 손님들을 견뎌하는 것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녹초가 되어서 새벽에 집에 오면 아이들은 방에서 새근새근 잠에 들어있는데 그 하얀 얼굴들을 보면 그래, 내가 얘네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스스로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듯한 느낌이어서 씻으면서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울다가 퉁퉁 부은 눈을 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는 평생 일해도 적응이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약 한 달 정도 남은, 즉 한 달 정도 노래방에 다녔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진산 손님을 넘겨내는 법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돈을 더 쓰게 하는지도 알았고 한마디로 노래방 일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주 보는 손님들한테는 제법 친한 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스스로가 낯설고 익숙치 않으면서도 결국 돈을 벌어야 했기에 그런 저 자신을 외면하고 애써 즐거운 척, 기쁜 척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 누군가를 마주치고 말았어요. 재수 씨? 민석 씨.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설마 남편의 친구를 이 동네에서 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 굳은 얼굴로 저는 남편의 친구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이며 남편이 사업으로 인해서 큰 빚을 졌을 때 저희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기에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남편의 친구가 저를 다그치듯 이야기하는데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친구가 남편한테 제가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걸 말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왔을까? 분명히 이 동네에 사는 것 같지 않던데. 온갖 다양한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남편이 지방에 가 있는 시기에 생활비를 벌고자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일자리를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고, 재수 씨.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하지만 어딜 봐도 자리가 없고 기껏 단기로 하나 잡으면 금방 끝나서 또 돈이 떨어지고 애들 밥 먹일 돈이라도 벌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남편 친구한테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비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남편의 친구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솔직히 쪽팔리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걸 들켰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 친구가 일이 끝나고 제가 많이 안쓰러웠는지 그러더군요.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식사나 한 끼예요. 제가 살게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거든요. 뜨끈한 국물 마시면서 마음 좀 달래요. 그날 남편 친구는 제게 국밥을 사주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었어요. 오랜만에 앞에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힘들었던 얘기, 얘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나둘씩 하게 되었고 남편 친구도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힘들었겠다며 많이 공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친구가 그 노래방을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셨네요? 네, 직원들이랑 놀 겸 왔어요.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 재수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너무 이상했어요. 왜 굳이 이 노래방을 와야 하는 건지. 하지만 남편 친구는 정말이지 일행과 놀다가 그냥 말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기를 3일 정도 반복했을까요? 남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일 끝나고 잠깐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도 입단속을 시킬 심산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대충 마주보고 앉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해장국을 하나씩 시켜놓고 먹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남편 친구가 자기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수 씨가 혼자서 애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곧 상우도 서울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 돈으로 애들 밥도 사 먹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데 나오지 말고 재수 씨는 이런 데서 일할 만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돈이지만 받아요. 물끄러미 제 앞에 놓인 100만 원을 보는데 참 기분 오묘했습니다. 내가 이런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 사람은 아무리 남편 친구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지랖을 부리는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100만 원을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돈만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은 노래방 일을 안 해도 그냥 애들이랑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애들 옷도 사주고 몸에 좋으라고 과일도 사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 나중에 돈은 내가 갚으면 되지. 100만 원인데.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남편 친구가 주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알아요, 재수 씨. 이 사실은 재수 씨와 저만 알아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대신 지금 당장 노래방에 전화해서 일 못한다고 하세요. 남편 친구가 요구하는 건 황당했어요. 제 생계를 끊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였어요. 전화를 해서 못 나간다고 하라니. 근데 일단 앞에 놓인 100만 원을 보자 그렇게는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노래방에 전화를 해서 내일부터 못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남은 해장국을 마저 먹은 다음에 남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었어요. 어차피 남편 통해서 연락을 하면 되니까 번호를 달라는 말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신세진 것도 있고 아무래도 남편한테 숨겨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번호를 줬죠. 그렇게 집에 가서 침대에 뻗으니까
이제 정말 그 고통스러운 노래방 일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향수도 안 뿌려도 되고 일부러 짧고 파인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과 쭉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는 매일 밤 노래방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낮에 아이들과 있어도 지치고 힘들어서 돌보기가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산책도 가고 밖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그래? 엄마도 우리 지우랑 같이 있어서 좋아. 아이들도 당연히 너무 좋아했어요. 웃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죠.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잘 지내? 몸은 괜찮고? 나는 잘 지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집으로 오네. 애들이 당신 너무 보고 싶어해.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버텨줘. 별 대화 아니었지만 남편과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으면 새삼 남편과 함께 있다는 온기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을 테니 다시 한번 집안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종종 찾아오는 빚쟁이를 어떻게든 무시하고 피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친구에 대한 건 까맣게 잊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남편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름을 보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재수 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그날 만났을 때 놓고 가신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시간 되시면 잠깐만 보실래요? 놓고 간 거요? 제가 놓고 간 게 있다면서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였죠. 딱히 잃어버린 게 없던 것 같아서 어리둥절하다가 일단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는 이미 와 있더라고요. 물건을 달라는 뜻으로 손을 내밀자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다른 사람 물건을 재수 씨 물건이라 착각했네요. 이왕 이렇게 나온 거 밥이나 함께 하고 들어가실래요? 라며 대뜸 저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착각을 했다니 너무 얼버무린 변명 같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미 제가 이전에 100만 원을 받은 것도 있고 밥 한 끼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에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남편 친구를 따라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 친구의 기이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있다고 저보고 받으러 오라더군요. 순간 이전에 제가 놓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지러 나갔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밥만 먹고 왔던 게 생각이 났지만 설마 이번에도 착각했겠어? 라는 마음으로 대충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뭘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재수씨. 다음에 드릴게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알겠다고 하고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남편 친구가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 오늘은 애들이 집에 있어서 얼른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밥 못 먹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애들 맛있는 것도 사줄게요. 어딘가 이상하고 수상했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 친구는 정말이지 그 다음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재수씨, 저 집 앞인데요. 애들 선물도 사왔는데 잠깐 내려오실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는 겁니다. 네? 집 앞이라고요? 순간 너무 놀랬어요. 아니, 집 앞까지 와서 선물 들고 왔다는 게 남편 친구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제 약점을 쥐고 마음대로 저를 흔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거부하지 못할 걸 알고서 말입니다. 기분도 나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눈앞이 컴컴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감추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일단 나갔습니다.
애들은요? 아, 그냥 저만 나왔어요. 애들이 자고 있어서요. 그랬구나.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리끼리 단둘이 오붓하게 식사해요. 이제는 거의 대놓고 직진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어둡고 목소리가 안 좋은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저를 태우고 자기가 봐둔 레스토랑이 있다며 거기로 가더라고요. 자기가 이날만 기다렸다는 둥, 오늘 재밌게 놀자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묘하게 더러운 기분에 먹은 음식물이 위로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고기가 입안으로 안 넘어가고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말해버렸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구는 거냐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혹시 저 좋아하는 건 아니죠? 설마 싶어서 의심을 했어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 친구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 상호한테 희연 씨 소개받은 순간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내 친구 아내라고 그렇게 스스로한테 세뇌라도 하듯 어떻게든 희연 씨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봤지만 희연 씨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희연 씨가 그렇게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솔직히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계속 핑계대면서 불러내었어요. 희연 씨 말이 맞아요. 죄송한데 아시잖아요. 저 유부녀예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었기에 그래도 남편이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미지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친구의 아내를, 이 사람도 정상으로 그닥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덥석 저를 잡더니 희연 씨, 생각해봐요. 상우랑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와는 미래가 있어요. 나 꽤 성공한 사업가예요. 내 회사는 상우처럼 망할 리도 없고요. 그냥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식사나 하고 데이트하면서 나 만나봐요. 상우한테 비밀로 하고요. 이보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남편 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게 불륜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까지 있는 엄마에게 대체 뭐 하는 짓인 건지. 설령 제가 과부라 할지라도 호감도 느껴보지 못한 이 남자랑 그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래방에서 저를 만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 심보가 좋지 못하게 느껴졌어요. 저 가볼게요. 앞으로 이런 일로 불러내지 마세요. 남편 친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절 쳐다보고 있는데 집으로 오면서도 머리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노래방에서 일한 게 잘못을 한 건가? 아니면 예전에 남편에게 친한 친구들이 궁금하다며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잘못된 건가? 집에 오는 내내 무섭게도 남편 친구로부터 온 전화가 수십 통이 쌓였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명백해진 이상 이런 전화를 받았다가는 괜히 그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 친구에게서 온 문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제 연락을 피하면 희연 씨가 노래방에서 일한 거 내가 전부 다 이야기해버릴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건지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협박하는 거냐면서 마구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 뒤 문자로 날아오는 주소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뻔뻔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기에 가자마자 다짜고짜 남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노래방에서 잠깐 일한 걸 남편에게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제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았나요? 말하세요. 전 상관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희연 씨, 이 사진 먼저 보고 말하시죠. 사진이요?
그러면서 남편 친구가 보여준 사진은 제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진이었는데요. 바로 손님과 제 몸이 아주 밀착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아니, 이걸 언제? 희연 씨, 제안 하나 할게요. 나랑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요. 그럼 상호한테 이 사진이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싫다고 하지 마세요. 상호가 이 사진 보고도 희연 씨를 이해해 줄까요? 전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이해해 줄 남편은 단언컨대 없어요. 이 남자는 뻔뻔스레 웃으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곤 놓지 못하게 꽉 쥐더니 알아들은 걸로 알겠다며 절 집까지 바래다주고 사라졌습니다. 남편 친구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만날 때마다 징그럽게 절 보고 웃어대는데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방긋방긋 웃으며 스테이크를 제 입안으로 넣어주고 전 그걸 받아 먹어야 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은 이미 남편이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까지 이어졌어요. 희연 씨, 오늘은 어디 갈까요? 바람 좋은 곳으로 가요. 내가 받은 것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그 남자를 붙들고 사정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러지 말자고 서로 이러는 거 배우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요. 허나 그 남자는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저를 괘씸하게 여기며 길거리에 저를 내려놓고 혼자 차를 몰고 떠나더라고요. 그 바람에 택시를 타고 어쩔 수 없이 집까지 혼자 와야 했고요. 그러면서 제게 문자로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하기만 해봐. 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러더군요. 당신 요즘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어제도 저녁에 나가던데 친구랑 약속 있었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런 절 수상하게 바라봤지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 고개를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남편 친구는 정말 비열하게도 항상 꼭 제가 남편과 아이들과 저녁을 먹어야 할 때 일부러 불러대곤 했어요. 제가 남편과 있는 시간이 싫었던 건지 일부러 그 저녁에 외출을 하게 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거길 나갔고요. 그러니 남편도 슬슬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끝이 이혼이든 어떻든 간에 마무리를 하자고 마음먹었죠. 할 말 있으니까 저희 저번에 만났던 카페에서 잠시 봐요. 아예 남편 친구가 말도 꺼내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는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한 뒤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남편 친구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고 전 그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당신 이야기 들어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똑바로 들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내 남편한테 당신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치가 떨리니까. 날 협박할 거면 마음대로 해. 사진 보여주든 말든 어디 네 맘대로 해보라고. 이 비열한 새끼야. 그렇게 호기롭게 사고를 치고 집에 와서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 남편 친구가 제가 노래방 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남편 친구를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고 말이죠. 허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한창 지방에 내려갔을 때 쌀이 없어서 온 가족이 굶을 뻔했던 일, 어떻게든 알바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일, 그리고 나는 굶어도 애들은 삼시세끼는 제대로 먹이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노래방에서 일을 했고 그곳에서 남편 친구를 손님으로 만났던 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친구가 저를 협박했던 일마저 모두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어요. 그러더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나가는 게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현관문을 보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전화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괜히 더 짜증나기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고 집에서 얌전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미안해, 여보. 그런 데서까지 일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그런 일까지 만들었어. 내가 죄인이야, 죄인. 남편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눈물을 참고 돌아온 건지 눈 주위가 충혈된 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데 저도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저는 아니라고, 내가 너무 잘못 선택한 거라고,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며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엉엉 울면서 그날 저는 남편의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지금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집을 되살리기 위해서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고요. 남편이 투잡도 아닌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해서 남편을 조금 도와주려 해요. 여러분, 요즘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힘내고 있으니 다들 기운내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